이 다리는 엄청나게 큽니다. 아니요, 이 다리 말고 저 다리요. 프랑스 남부에 있는 미오 대교는 신기록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크고 높은 콘크리트 기둥들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에펠탑과 비슷한 높이죠. 세계에서 가장 긴 이 사장교는 유럽에서 가장 깊은 계곡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교량 건축의 위대한 걸작은 절대 정복할 수 없을 줄 알았던 계곡에서 열기와 강풍을 견뎌냅니다. 하지만 이 다리 건설의 주역은 이런 것들이죠. 번개의 힘, 프라이팬, 미아가 된 핵잠수함, 은광산의 사고, 그리고 고대 켈트족의 배 만드는 기술이죠. 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 교량 건축의 위대한 걸작은 프랑스 남부의 산악지대 위를 가로지릅니다. 이 다리는 미오란 작은 마을에 있습니다. 30년간 이 고속도로가 프랑스 시골을 통과하며 파리와 지중해 남부 해안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여기 타른 계곡 앞까지만 말이죠. 폭 2.5km, 깊이 250m의 골짜기. 정확한 용어로는 대협곡이죠. 이 협곡을 통과하기 위해 사람들은 4차선 고속도로에서 내려 미오에 있는 중세의 다리를 건너야 했습니다. 여름마다 미오는 29km나 차들이 꼬리를 물고 있을 정도로 아주 심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30년간 그런 악몽을 겪고 난 뒤 협곡을 점령했습니다. 2004년 지상에서 250m 높이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가 건설된 것이죠. 일직선 형태의 다리가 아니기 때문에 화공에다 어마어마하게 큰 커브볼의 궤적을 그리듯 초경량 강철 교량을 설계했습니다. 운전자가 방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 휘어진 길을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았죠. 2천여 개 부분으로 나뉜 복잡한 골격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강철 골격을 빠르고 정확히 절단하려면 위대한 자연의 힘이 필요했죠. 저는 사상 최초로 직소 퍼즐 같은 도로 상판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특별 허가를 받았습니다. 모르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도로 상판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도로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에 들어와 보니 놀랍습니다. 안이 비었어요. 강하고 가벼운 다리를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들였고 입체 직소 퍼즐을 맞추듯 2,000개의 강철 조각을 맞춰 커브형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직소 퍼즐의 강철 조각들은 그 모양과 크기가 제각각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2,078개의 강철 조각을 잘라내는 건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었죠. 전통적인 강철 절단 방법은 이런 산소 아세틸렌 토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빠르지도 쉽지도 않은 방법이죠. 2,000개가 넘는 강철 조각을 산소 아세틸렌 토치로 잘라내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공사가 지연되면 하루에 약 3만 달러의 위약금을 지급하게 돼 있었죠. 그래서 번개 힘을 이용해 강철 조각을 절단하기로 합니다. 번개의 전류는 최대 30만 암페어나 되는데 전기포트 2만 4천 개를 동시에 끓일 수 있는 전력이죠. 더 중요한 것은 번개는 대기를 통과하며 말 그대로 세상을 바꾸어 놓습니다. 또 강철 절단에 필요한 물질을 생성시키는데 그게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번개부터 만들어 볼까요?
이 기계의 주인은 특수효과 전문가로 그가 엄청난 양의 전기를 이용해 절 인간 번개로 만들어줄 겁니다. 번개의 마법사 마크 터너죠. Wow, Mark, this is like walking onto the set of a 1950s B movie. Do you like it? It's brilliant, I think. What is it? It's a lightning machine. It's what we call a Tesla coil. Okay. It produces lightning. What I'd like you to do is to put this on. I'll get dressed up. You do get dressed up. This is the fun bit. That looks like chainmail. It is chainmail. It's what we call a Voltrex suit. It will Right. protect you from the lightning. Okay, there's holes in it. What are boots off? Boots off, please. Check it off. Are you entirely sure about what we're doing here? What can possibly go wrong? Scarf off. My best scarf. Look after that, James. So 1 foot in there. Nice. It's just the right size, isn't it? So the machine outputs about 750,000 volts. What? But this suit will protect you. It's got holes in. It has got holes in it. Can I have your hand, No. please? 금속 수트는 보호막처럼 번개가 저를 관통하는 대신 옷 위로 흐르게 해줍니다. 일단 이론은 그렇죠. Just run it by me again, the whole, if the chainmail doesn't work thing, what happens? If it were to go through you, that would be a bad thing. When you say, let's not explore the badness of it. Yeah. Which is bad. It's very bad. I mean, it's not instant, but I mean, it's your odds are against you rather than for you. Thank you. Stop talking now, please, Mark. Don't say any other words. Oh, look now, I'm connecting to the metal ladder. 테슬라 코일은 전류를 저장해 전압을 증가시킵니다. 전기가 축적되면 제 주위에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제 손가락에서 번개가 나갈 겁니다. I'll turn the machine off. What about screaming and going like that very quickly? So, everybody with sensitive hearing ought to leave the room now. Anybody with implants in their ears or pacemakers or heart problems ought to leave now. And we're good to go. So, good to go, Richard? I feel lonely. Fantastic. 번개 수준으로 전압을 올리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이 기계는 19세기의 천재 발명가 니콜라 테슬라의 작품입니다. 괴짜 과학자란 별명을 가진 테슬라는 비둘기 애호가였고 로봇 공학과 라디오, 전기학의 선구자였습니다. 전기를 미국 전역에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던 중 번개를 만들 수 있는 이 장치를 발명하게 됐죠. 자연의 번개처럼 제 번개도 땅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찾습니다. 개미 수백만 마리가 온몸을 기어 다니는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Okay, crew, let's go in. So I was making lightning come out of my fingers, briefly. It can't by some freak chance just continue to happen for me specifically. Unfortunately, no. That is a superhero movie I'm It thinking is. of, isn't it? Okay. 번개를 만들어내는 것이 강철판을 빠르고 정확하게 절단하는데 어떤 도움이 됐을까요? 그 대답은 번개가 칠 때 번개의 전기가 공기 중에서 제4의 물질 상태, 즉 플라즈마로 변하기 때문이죠. 제3의 물질 상태까지는 익숙합니다. 얼음은 고체, 물은 액체, 주전자에서 나오는 수증기는 기체죠. 이렇듯 물질의 상태가 달라지는데 고체에 열을 가하면 액체가 되고 액체에 열을 가하면 기체가 되죠. 기체에 초고온의 열을 가하면 제4의 물질 상태인 플라즈마 상태가 됩니다. 플라즈마는 우주 공간에서는 흔한 물질입니다. 태양과 별도 플라즈마죠. 하지만 지구에선 매우 드뭅니다. 이것은 인공 플라즈마의 슬로모션 영상입니다. 플라즈마의 열을 집중시키면 금속을 절단할 수 있죠. 이게 플라즈마 절단기입니다. 절단기의 좁은 끝에서 전류가 나오고
기체에 전류가 흐르면서 플라즈마 상태가 되죠. 그 플라즈마가 강철을 녹입니다. 번개가 공기 중에 전류와 고온을 방출시켜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듯 플라즈마 절단기는 전류를 방출해서 번개처럼 플라즈마 상태를 만듭니다. 그걸로 금속을 녹이죠. 산소 아세틸렌 토치보다 3배나 빨리 작업할 수 있습니다. 금속이 쉽게 녹아서 힘이 거의 안 들고요. 그냥 표면에 대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플라즈마 절단기는 산소 아세틸렌 토치보다 대형 금속 자재를 빨리 잘라주고 절단면도 매끄러워서 마무리 작업에 손이 덜 가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시켜줍니다. 이건 번개처럼 공기와 전류로만 만든 작품이죠. 플라즈마 절단기가 미오대교의 도로 상판을 만든 비밀 무기였습니다. 파리의 에펠탑을 만들었던 에펠 금속 건축 회사에서 플라즈마 절단기를 이용해 2,000개가 넘는 강철판들을 2년 만에 절단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사장교의 도로 상판은 이렇게 번개의 힘을 참고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도로 상판을 만들고 나자 다른 문제가 생겼죠. 거대한 기둥이 무너지지 않게 도로 상판을 올리는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프라이팬의 기능을 향상시켜준 물질이 해결책을 제시했죠. 미오 대교의 엔지니어들은 도로 상판을 콘크리트 기둥들 위에 올릴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을 해결해 준 것은 뜻밖의 발명품이었죠. 보통은 2가지 방법으로 기둥 위에 도로 상판을 올립니다. 먼저 기둥을 만듭니다. 빵으로 기둥을 만들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둥입니다. 그 다음엔 도로 상판 조각들을 잘 잘라서 크레인으로 들어올려 기둥 위에 얹으면 다리가 완성됩니다. 2번째 방법은 도로 상판을 만든 다음 계곡 한쪽 끝에서 기둥 위로 밀어서 제자리를 잡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미오 대교는 보통 다리가 아니죠. 무엇보다 계곡이 깊기 때문에 아주 큰 기둥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거 말고 이렇게 큰 기둥이 필요합니다. 이 기둥들의 실제 높이는 240m나 되기 때문에 크레인으로 도로 상판을 들어 올리는 건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로 상판을 미는 2번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240m나 되는 기둥을 옆에서 조금이라도 잘못 건드렸다간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것이 엔지니어들의 해결책, 특수 유압잭입니다. 거대 쐐기 2개를 서로 미끄러지게 배치한 뒤 그 위에 강철 도로 상판을 올렸습니다. 쐐기들을 이용해 도로 상판이 앞으로 밀려나가도 다른 기둥을 쓰러뜨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 있는 2번째 쐐기를 당깁니다. 도로 상판을 낮춰 안착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 2 쐐기를 다시 처음처럼 세팅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할 때마다 도로 상판은 60cm씩 전진합니다. 15개월의 작업 끝에 도로 상판은 정확하고 안전하게 기둥 위에 놓여졌죠. 아주 간단하지만 영리한 방법이죠. 다만 한 가지, 36,000톤의 도로 상판이 쐐기들 위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특수 물질이 필요했는데 그 물질은 세상 어떤 것보다 미끄러운 물질이었습니다. 1938년 화학자 로이 플랭켓은 냉장고 기능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하다가 굉장히 미끄러운 가루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가 만든 가루는 PTFE, 테플론이란 회사 이름으로 전 세계에 알려진 물질이죠. New black no-stain Teflon. Even hours after cooking, pans rinse clean in seconds.
No soaking, no scouring. Teflon inside.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미끄러운 물질이라는군요. 테스트를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제 친구 워릭을 불렀습니다. 보리스도 데려왔습니다. Boris. Yes, Boris. Boris is a gecko. He's got the stickiest feet, I would say, in the animal kingdom. Boris. 보리스는 도마뱀 부치군요. 보리스가 유리판에 달라붙어줍니다. Well, that's Boris. 보리스가 행복해 보이네요. 예, 됐습니다. 유리판을 수직으로 세워도 안 미끄러진다는 걸 보리스가 증명해 줍니다. 자, 이번엔 테플론입니다. 이번에도 보리스가 활약할 거예요. 보리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도 있겠네요. 보리스, 네가 생각하는 상황이 아니란다. 테플론이 코팅된 프라이팬을 들고 있지만 절대 요리할 건 아니랍니다. 예, 됐어요. 진짜 미안하다, 보리스. 프라이팬에서 뛰쳐나간데도 비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못 버팁니다. Well, clearly then our 테플론은 도마뱀 부치도 쉽게 미끄러지게 만드는 물질이로군요. 오, 이런 도마뱀 부치 테스트였습니다. 우리의 도마뱀 부치 박사님께서 테플론은 굉장히 미끄럽다고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실험 규모 좀 키워보겠습니다. 이건 견인차 엔진입니다. 도마뱀 부치보다 훨씬 무겁고 밀기도 힘들죠. 게리 린치는 영국 최고의 테플론 생산업체 직원입니다. 저를 도와 테플론이 얼마나 미끄러운 물질인지 보여줄 겁니다. Okay, let's get on. Now, this is our non-slip stuff, and you're going to try and move the traction engine on. Yeah, it's as simple as that. This is just a metal track with, well, stickers on it. How are we going to shift this then? Are we going to shift it? Yeah. Well, I've got a few friends, Richard, I've brought along with me. What? Some beefcakes. 동네 럭비팀 선수들이 등장했습니다. It's going to look properly daft if it doesn't work. Adrian, one question. This weighs what? How much? This weighs is it? just under 10 ton. 10 tons. So if this was just standing on its wheels, just not on this stuff, on the ground. It would take 26.5 ton to break the friction and move it. So if we use people, let's Well, 100 kilos apiece, be pushing 300 people. 300. 300명과 럭비팀. Rugby team. 행운을 빕니다. 좋아요. 천천히 준비하세요. 제가 신호를 보낼까요?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미세요. 저것 보세요. 10톤이 밀리고 있습니다. 26톤의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셋, 둘, 하나, 밀어요. 밀어. 계속 밀어. 아하. 야, 밀어요. 계속. 예. 좋아요. 수고했어요. 해냈어요. 자, 한숨 돌리세요. Obviously, it was only really. 게리와 제가 들어가자 엔진이 움직였습니다. 10톤에 가까운 견인차 엔진을 움직였습니다. 콘크리트 위에서는 300명이 밀어야 하지만 테플론 위라면 10명이 밀어도 되죠. 테플론이 얼마나 잘 미끄러지는 물질인지 알겠네요. 이 물질은 럭비팀이 견인차 엔진을 미는데 도움을 줬듯이 미오대교를 세울 때도 도움을 줬습니다. 도로 상판은 앞으로 밀면 뒤로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PTFE를 쐐기 위에 발라서 미끄러지듯 자리 잡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실험실에서 우연히 발명된 잘 미끄러지는 물질 테플론 덕분이었죠. 이제 엔지니어들은 다음 문제에 부딪힙니다. 사상 최대 높이의 기둥들을 밀리미터 단위로 아주 정밀한 위치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기둥들은 245m로 70층짜리 고층 건물과 비슷하며 나머지 6개 기둥도 낮지는 않습니다. 이 기둥들은 몇 밀리미터 오차도 없이 정확한 위치에 세워야 했습니다. 냉전 시대 때 개발된 잠수함에 해결책이 숨어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미어대교가 받게 될 스트레스와 하중을 정확하게 분석했습니다. 여기 조종실에서는 교통량, 풍량, 기온과 습기를 모니터링하지만 다리가 건설 중일 때는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도 없었습니다. 반사기로 건설 현장에 레이저빔으로 위치 표시를 하고 다리 기둥을 세우는 그런 기술밖에 없었죠. 엔지니어들이 기둥을 정확한 지점에 세워야 지상에서 수백 미터 위로 솟는 기둥들의 상단부가 똑같은 높이의 수평으로 위치할 수 있습니다. 몇 밀리미터 오차도 허용할 수 없는 정밀한 계측이 필요했는데 당시엔 그렇게 정밀하게 위치와 거리를 계측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힌트가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를 조사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미국 핵잠수함이 미아가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몇 달씩 잠수하도록 설계된 잠수함은 깊은 바닷속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위치 실측 오차가 쌓이기 시작했죠. 물 위로 나와 보면 여기가 어딘지 헷갈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있는 위치도 모르는데 핵무기를 사용할 수는 없겠죠. 미 해군의 해결책은 인공위성이었습니다. 잠수함이 위성 신호를 감지해 자신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공위성을 이용한 최초의 위치 추적 시스템으로 우리가 GPS라고 부르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의 원조였죠. 그 작동 원리는 무엇일까요? 오차 없이 다리를 짓는데 12.5km 상공에서 보내는 위성 신호가 어떤 도움을 줬을까요? 위성 신호가 지구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게 중요하죠. 어디서 언제 보낸 신호인지만 안다면 정밀 계측이 가능합니다. 전 음향 전문가인 존 쉘턴을 만나 실험을 통해 설명을 듣기로 했습니다. 공터에서요. Hi, John. Well, I'm here, and well, frankly, I'm confused. So, first of all, how can you measure these distances? What are we going to do? Well, you know how GPS works. You've got satellites up in the sky that are beaming out signals down to us. Yeah. So, depending upon where we are on the surface of the Earth, by measuring the delay between those signals from the different satellites, we can find out exactly where we are. Because we know where the satellites are, and we can measure the delay. Yes, I can get that. That's right. The only problem is we haven't got any pet satellites. So instead of using radio signals, we're going to be using acoustic waves. Noise. Exactly. Yeah. Okay. How? So what we need is a nice noise source. I've got my car. I can start it up. It makes quite a racket. Big V8. No, I think we can do better than that. All right. It's this. I did wonder. It's in here. It's in here. Let's Okay. see. Can I help? 제 차보다는 소리가 크겠네요. It's quite handy, isn't it? Good enough? Yeah. We've got the gizmo over here, and we're going to take this with us, and we're going to be making the noise as we go down and measuring the delay as we go. You coming with us, Chris? 섭씨 20도에서 음파는 초당 340m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Okay. 트럭부터 어느 정도 걸어간 뒤 기타를 연주해서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존의 컴퓨터가 거리에 따른 시간차를 측정할 겁니다. Or another one. Now. Okay, let's Yeah. try here. Right. Okay. Go on then. Take it away. 기타 연주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크리스가 기타를 치고 조금 있다가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Go on then. Take it away. 크리스가 기타를 연주하면 전기 신호가 스피커로 들어갔다가 공기로 방출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 소리가 도달하는 시간도 길어지죠. 존의 컴퓨터가 트럭이 있는 A 지점에서 우리가 있는 B 지점까지의 시간차를 측정합니다.
시간차와 음속을 바탕으로 트럭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죠. 0.5초의 시간차면 우리는 트럭에서 170m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음파를 이용한 GPS인 셈이죠. This is quite weird. Will that do you? 170. There you go. Thank you very much. 지금 우리가 한 실험이 조금 이상해 보였을 수도 있다는 건 압니다. 지금 신호로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신호의 종류는 상관없어요. 소리 신호도 상관없죠. 신호의 이동 속도를 알고 있다면 신호가 발생하는 지점과 신호가 수신되는 지점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꼭 기타가 아니라도 됩니다. 핵 잠수함이 수신하는 위성 신호에는 그 신호가 언제 어디서 발생됐다는 데이터도 들어 있습니다. 위성 신호를 통해 잠수함은 현재 위치를 파악할 수 있죠. 신호를 수신했을 때와 신호가 발생됐을 때의 시간차를 알면 위성과의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트럭 스피커와의 거리를 계산했던 것처럼 말이죠. 오늘날은 24개의 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면서 신호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GPS 수신기로 정밀한 위치 측정이 가능합니다. 4개 이상의 위성 신호를 받아 정확한 위치를 계산하죠. GPS 수신기로 계산하는 위치 측정 오차 범위는 10m 안쪽으로. 자동차 운전엔 문제가 없지만 교량 건설에서는 10cm 오차도 재앙입니다. 미오 대교의 엔지니어들은 여러 대의 GPS 수신기로 위치를 측정하며 기둥을 세웠죠. 자동차 GPS보다 정밀한 시스템을 사용했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위성 신호로 위치를 계속 확인한다 해도 작은 기온 변화가 기둥이나 도로 상판에 미세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상의 기준점을 표시해놓고 계속 이중 확인을 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또 한 번 GPS를 이용했습니다. GPS 수신기를 계곡에 고정시켰죠. 이 수신기의 위치를 기준점으로 삼은 겁니다. 이런 기준점과의 비교를 통해서 GPS의 오차 범위를 몇 미터에서 몇 밀리미터로 줄였습니다. 이런 기준점을 여러 군데 만들어 놓고 기준점과의 거리와 GPS로 파악한 위치 데이터를 계속 비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둥을 위로 쌓아갔죠. 핵 잠수함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발명된 기술이 이 기둥들을 짓는 데도 사용된 것입니다. 미오 대교에 사용된 강철의 무게는 에펠탑 무게의 5배가 되기 때문에 밑에서도 받쳐줘야 하지만 위에서도 케이블로 잡아줘야 합니다. 도로 상판을 기둥 위로 밀 때 엔지니어들은 케이블 그물로 도로 상판 끝을 잡아뒀습니다. 계곡에 강풍이 불 때도 도로 상판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악명 높은 강풍이 부는 계곡에서 36,000톤의 강철 덩어리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그 해답은 독일 은광산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있습니다. 겨울과 초봄 사이 유럽의 날씨는 급변합니다. 지중해의 저기압 기단이 북쪽의 찬 공기를 빨아들이고 프랑스 남부로 내려오기 때문이죠. 여기 타른 계곡은 그 길이 때문에 바람이 소용돌이 치는 터널처럼 변합니다. 이곳에서는 시속 130km의 바람이 붑니다. 미오 대교를 붙잡고 있는 케이블은 강풍에도 꿋꿋이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계속된 광산 사고 덕택이죠. 광부들은 무거운 수레를 깊은 지하에서부터 밀어 올리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방식의 도르래와 로프는 잦은 사고를 냈죠.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로프를 만들었는데 자기가 사는 지역의 식물을 이용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바나나 나무로 마닐라 로프를 만들었고
그리고 유럽에서는 캐너비를 사용했는데 얘는 친척입니다. 햄프 로프를 만들었습니다. 로프는 섬유 가닥들을 하나로 꼬아서 만듭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로프의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 재료공학자인 클라이브 시비어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Okay, Richard. What we've got here is a hydraulic press with a load cell here. Yeah, okay. So it's going to pull on there. Yep. And this. That's going to tell us the force that this is supporting. And this is rope as was used initially in the silver mines and well, everywhere else. I'm going to start the machine by pressing, I'm guessing, the big green button. Taking up strain. Right, so we're just starting to stretch the rope now. 10mm 굵기의 햄프 로프는 제 새끼손가락 굵기죠. Now we're just starting to increase the load. We've just hit 30 kilograms. 30. Oh! The rope is stretching a lot as we pull it, yeah. And here we go, with the load's increasing. We've just hit 100 kilograms, 200. And we're now on 260 kilograms. And now we're just hitting 300 kilograms. And it is stretching. Oh, there you go, look! And there we go. The rope doesn't break suddenly, but it gradually, different strands of the rope start to break individually. It's still supporting some load until eventually the final strand will break. And that's your lot. Got to 640 kilograms. 3분의 2톤에 가까운 무게죠. So the way it breaks is useful. That's but right. The weight at which it breaks is not so good. The rope breaks gradually. Single strands break, but the rest of the rope still holds some of the load. And so it doesn't sort of just give up. So we need now to test something. Exactly. 광부들은 무거운 수레를 나르기 위해 로프보다 강한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쇠사슬을 대신 사용했죠. 하지만 쇠사슬은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전 아까 끊어졌던 것과 똑같은 10mm의 두께의 쇠사슬을 테스트할 생각입니다. 이번엔 슬로모션 카메라를 부르고 소방관들에게 물을 채워달라고 했습니다. Yes, carry on. And the load's now starting to go up. So we've got to 800. 같은 두께의 로프는 3분의 2톤도 안 되는 640kg에서 끊어졌었죠. Just about to hit 1.7 tons. So now we're hanging a large car from it. 쇠사슬은 2.5톤까지 버틴다고 하는데 3.5톤이 매달렸는데도 아직 버티고 있고 물이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We've probably got about a minute's supply. What you're telling me is our chain is too strong? Yeah. Yeah. Okay, thank you. Oh, there you go. Or maybe not. 3,790. 은광산에서처럼 쇠사슬은 로프보다 훨씬 더 많은 무게를 견뎌냈지만 예고 없이 끊어졌습니다. Oh, that's perfect. So that's exact. It's where the two links cross over, and it's that shearing. It's where it's bending it round. So how quickly were you recording this? We're recording at 2,000 frames per second. So that broke in less than 5 milliseconds. Yes. So you'd have no warning at all. It's instant. Ah, you have the culprit. We found the link here in the water, and so you can see here where it's failed. So the significance of this is where it's gone is a weak point inherent to the chain. It's inherent to the design of the chain that the material here is going to see a shear stress that's going to cause it to fail. And this shear strain, this bending on it, that's every chain has that weak. Every chain is going to have that weakness at that point. And that's what costs lives down the mines. Exactly, yes. A failure that catastrophic and that quick. What can you do? What can you do? 독일의 은광산에서 놀라운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1829년 클라우스탈 은광산의 감독 빌헬름 알베르트는 쇠사슬이 예고도 없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로프의 장점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무거운 은을 실은 수레를 깊은 지하에서 끌어올리기 위해 로프의 구조와 금속의 강도를 결합시켰습니다. 빌헬름 알베르트가 발명한 것은 금속 가닥들을 꼬아서 로프처럼 만든 겁니다. 세계 최초의 케이블이죠.
비렐름 알베르트의 케이블이 얼마나 강한지 테스트해봤습니다. 술에 물을 가득 담았습니다. 쇠사슬과 같은 두께였지만 케이블은 800kg을 더 들어 올렸습니다. 또 로프보다는 4,000kg 넘게 들어 올렸죠. 두 개의 장점이 합쳐진 것입니다. 금속 가닥들을 꼬아서 로프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강하고 끊어질 때는 충분히 경고를 보냈습니다. 미오 대교의 엔지니어들은 다리에 쓰인 케이블 강도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170m의 도로 상판이 6개의 케이블에 매달린 채 밑으로 추락하지 않고 버티기도 했죠. 미오 대교는 35,000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습니다. 전 차선에 트럭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서 있어도 견딜 수 있다는 뜻이죠. 미오 대교는 12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 케이블이 오래되면 어쩔 수 없이 처음보다는 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리를 무너뜨리지 않고 케이블을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해답은 케이블의 구조에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하나의 굵은 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최대 91개의 중간 굵기 케이블 가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간 케이블은 7개의 소가닥을 꼬아서 만들었죠. 그래서 케이블이 낡으면 케이블을 통째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이 중간 굵기의 케이블을 하나씩 교체하면 간단합니다. 180년 전 독일의 은광산에서 일어난 사고들이 이 웅장한 미오 대교를 잡아주는 금속 로프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입니다. 한여름의 열기도 다리를 붕괴시킬 수 있는데 그 해결책은 고대 켈트족의 배에서 빌려왔습니다. 금속으로 만든 구조물이 가진 단점은 열을 받으면 받을수록 팽창한다는 것이죠. 금속 팽창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유리병은 잘 안 깨집니다. 이건 금속봉이고요. 금속봉에 유리병을 끼우고 열을 가해보죠. 어떻게 될지는 짐작이 되실 겁니다. 금속봉이 뜨거워지면 금속봉은 팽창할 겁니다. 금속에 열을 가하면 팽창합니다. 그리고 금속과 유연성이 없는 물질이 만나면 문제가 생기죠. 여기서는 유리병이 문제입니다.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면서 대규모의 금속과 절대 휘어지지 않는 물질로 만든 구조물이 만나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죠. 금속봉은 아주 조금 팽창했지만 이 규모를 확대시켜 봅시다. 철도도 열을 받으면 팽창하는데 여유 공간이 없으면 이렇게 휘어집니다. 다리가 이렇게 된다면 그건 재앙이죠. 보통 다리에는 팽창 이음들이 있어서 기온 상승에 따른 도로 상판의 변화를 책임집니다. 하지만 이건 보통 다리가 아니죠. 미오 대교의 강철 도로 상판은 끝에서 끝까지 하나로 용접해놨습니다. 팽창 이음이 있는 부분은 계곡 양끝, 도로와 다리가 만나는 곳뿐이죠. 여름엔 이 팽창 이음이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엔지니어들은 여름 40도의 기온에선 이 부분이 1.2m가량 팽창할 거라고 예측해 그 정도의 여유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제 머리 위에 있는 팽창 이음으로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팽창 이음 덕분에 다리가 앞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케이블도 그 정도의 움직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만들어졌죠. 양 끝에 팽창 이음으로 세로로 팽창하는 문제는 해결했지만 콘크리트 기둥에 고정된 부분이 팽창하는 건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도로 상판은 기둥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이면 도로 상판은 최대 2.5km가 늘어납니다. 도로 상판이 양방향으로 팽창하면서 수직으로 서 있는 콘크리트 기둥들을 밀게 되는데 콘크리트는 유연성이 전혀 없는 물질이죠.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각 기둥의 아래는 견고합니다. 하지만 90m 위부터는 두 개의 가지로 갈라져 있죠. 이런 이상한 디자인이 어떻게 해결책이 됐다는 걸까요? 오늘의 마지막 비밀은 고대 켈트족의 배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일랜드와 웨일즈에 살던 켈트족은 카락이라는 배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구부러진 목재를 선체의 바깥 바닥에 붙였는데 여름에 콘크리트를 유연하게 하는 비결이 카락의 이 목재 골격에 숨겨져 있습니다. 카락의 선체 바닥엔 이물에서 고물까지 용골이 붙어 있죠. 이 용골은 튼튼하고 곡선이어야 합니다. 어떤 목재도 이렇게까지 휘어지진 않는데 옛날 목수들은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목수인 피터 파월 커너의 작업장을 찾았습니다. Peter. Richard, hello. So, you run a workshop here building traditional boats using ancient skills, but there is a link to do with the way the pillars of our bridge are built. It is to do with that split in them, and I think before we can really understand it a bit more, we need to split some wood. How do you do it? To cleave it, yes? Yes, Yep. cleave, that's the word. You want to cleave some now? Yes, I'd like to cleave some wood. Great, right. A couple of pieces here. That's a piece of wood. That's a piece of ash? Yes. So we just make a... I'm going to put in a wedge. Cleave away. Right. So do you want to have a tap? Have a tap, yes. You'll soon work out. Right. These are not modern tools, are they? No. But then I guess this tells us that actually people have known about cleaving wood for a long time. This isn't new technology, is it? No. Prehistoric. I mean, we don't know. 10, 20,000 years. 나뭇결을 따라 세로로 쪼개면 나무의 강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유연성은 놀랍게 달라지죠. 이걸 미오대교의 기둥 중 하나라고 가정을 해보죠. 문제는 도로 상판이 길기 때문에 열을 받으면 이쪽으로 팽창했다가 추워지면 이렇게 수축하니까 기둥도 유연성이 없으면 이렇게 부러지지만 나뭇결을 따라 끝에서부터 어느 정도 쪼개놓으면 나무가 구부러집니다. 같은 무게, 같은 목재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리 누르는 힘에는 여전히 강하다고요. 전 테스트를 위해 같은 크기의 목재 2개를 준비했습니다. 저게 저의 유연성 테스트 장비입니다. 이게 다리 기둥을 대신하는 목재고요. 실제 기둥과 가로, 세로 비율을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쪼개지 않은 기둥부터 테스트합니다. 이 막대들은 목재가 어디까지 구부러질지 알려줄 계기판입니다. 이 목재가 유연하다면 이 막대들을 쓰러뜨릴 겁니다. 여기 윈치가 있고 줄은 목재에 연결해서 도로 상판이 팽창하면서 기둥을 당기는 힘을 재현해 보겠습니다. 행운을 빌어주십시오. 기둥을 이쪽으로 당기자 첫 번째 막대가 위태롭습니다. 얼마나 버틸까요? 첫 번째는 부러졌습니다. 도로 상판이 팽창하는 힘이 세집니다. 이런 기둥이 부러집니다. 막대 3개가 부러졌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네요. 이제 피터가 쇠기를 이용해 목재 끝을 쪼개줍니다. 끝이 쪼개진 목재는 먼저 목재보다 많이 휘어질까요? 다시 더운 날의 다리를 재현해 보겠습니다. 다리가 뜨거워지자 도로 상판이 팽창하고 기둥이 앞쪽으로 밀립니다. 끝이 쪼개진 목재도 동일한 무게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유연하죠. 4번째 막대까지 부러졌고 제자리로 돌려보겠습니다. 끝이 쪼개진 목재는 그렇지 않은 목재보다 2배나 잘 구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윈치를 풀자 쓰러지지 않고 원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영구적인 손상을 입지 않고 수축과 팽창의 스트레스를 견뎌낸 것이죠. 나뭇결을 따라 쪼갰기 때문에 휘어질 수 있는 유연성이 생긴 겁니다. 상판을 받치면서 유연성도 확보한 거죠. 켈트족도 이런 원리로 카락을 만들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선체에 덧대는 용골의 앞부분을 두 개로 쪼개서 강도와 안전성을 확보했을 겁니다. 미오 대교의 콘크리트 기둥들은 유연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정확한 지점까지 수직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도로 상판에서 기둥 꼭대기로 내려가 기둥이 팽창과 수축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아봅니다. 실은 하기 싫습니다. 사다리는 튼튼한가요? 괜찮겠죠? 사다리를 타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 기둥 꼭대기로 내려가 조사를 한다니 그냥 무서운 정도가 아니죠. 이건 정말 무섭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안전한 공간이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굉장한 광경이군요. 굉장한 광경이에요. 호호호, 맙소사. 이런. 정말 기가 막혀. 기절해도 이해해줘요. 강풍과 공포심에 맞서며 두 번의 시도 끝에 다른 계곡 245m 위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죠? 이제 기분이 좀 낫네. 목숨을 걸고 내려간 곳에서 엔지니어 실베스터 갤리스가 Y자 모양의 콘크리트 기둥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The Y form on the concrete structure makes the movement easier. So the pile, if you like, is fixed to the deck. It's the deck that's in charge, and the pillar has to move with the deck as it expands and contracts. 콘크리트를 휘어지게 하다니 놀라운 기술입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꼭 245m 위에서 해야 했나요?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날 여기까지 데려온 건 감사하지 않아요. 저 아래서 설명했어도 됐지 않습니까? 한여름의 뙤약볕은 도로 상판을 팽창시키지만 보통 콘크리트 기둥보다 10배나 유연한 Y자형 기둥이 잘 받쳐줍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다리가 식고 도로 상판도 수축돼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죠. 끝을 쪼갠 콘크리트 기둥은 미오대교를 건설하면서 찾아낸 많은 해결책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단순히 계곡 양끝을 잇는 다리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아름다운 풍광에 멋을 더하는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역의 보물이 되고 프랑스의 아름다움을 더할 수 있는 구조물을 원했는데 제가 보기엔 충분히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 다리를 짓는데 번개의 힘이 사용됐다는 건 누구도 모를 겁니다. 또 잠수함 내비게이션 기술이 이용되고 프라이팬 코팅 물질이 사용되고 독일 은광산의 사고가 도움이 된 것도 모를 겁니다. 고대 켈트족의 배 만드는 기술이 영향을 준 것도 모르겠죠. 미오대교는 웅장하고 멋진 스타일을 뽐내는 교량 건축의 기적입니다.